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루이지 필란델로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루이지 필란델로는 시칠리아에서 태어났으며 단편소설과 드라마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20세기 전반기 유럽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자원 입대에서 최전방으로 가게 된 러나는 찾아온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등장 인물입니다. 마리노 러나, 전방으로 가게 된 보병대 소위, 사리, 러나의 동료 장교, 니니, 사리와 동거 중인 여인, 러나의 부모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슬픔을 참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감정을 숨깁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리의 동거녀 니니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별을 바라봅니다. 아들과 연인을 전쟁터로 떠나보내는 서로 다른 인생의 관점을 보여주는 어제와 오늘, 지금 들어보세요. 어제와 오늘, 루이지 필란델로. 불과 며칠 전 전쟁이 터졌다. 사관학교 제1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한 마리노 러나는 보병대 소위로 임관되었다. 그는 임관 전 받은 일주일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배치받은 12여 단 소속 카살 연대에 신고하기 위해 마세라타로 향했다. 연대에서 몇 개월 정도 신병 훈련을 한 후 전방에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대에 도착하고 사흘 후 막사 훈련장에 있던 그는 자신을 부르는 방송을 들었다. 행정실로 올라가자 같은 날 마세라타에 도착한 다른 소대 소속 소위 11명이 눈에 띄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 2층 대령실로 올라가십시오. 병사의 안내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령실로 들어간 러너는 서류와 파일을 잔뜩 쌓아놓은 커다란 테이블 앞에 서서 몸을 꼿꼿이 한 채 부동자세를 취했다. 대령의 첫마디로 거기 모인 소위들이 모두 최전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연병장에서 뜨겁게 내리쬐던 6월의 햇빛을 받다가 실내에 들어오자 눈이 적응이 안 됐다. 대령의 군복깃에 달린 번쩍이는 계급장만 보일 뿐 대령실의 내부가 뿌옇게 보이고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긴 말상의 대령 얼굴도 수북이 쌓여있는 서류와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최전방이라는 말에 극단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머리가 복잡해졌고 간단하고 딱딱한 말투로 군사용어를 써가며 지시를 내리는 대령의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갔다.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을 하자 그의 짐작대로 다음날 오후 전방으로 배치될 거라는 상부 명령을 대령이 전달하고 있었다. 부대 내에는 12여 단이 포드로라 근처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젊은 장교들이 전투 중에 전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상부에서는 인원 보충을 위해 후임 장교들을 전방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왔다. 대령의 해산 명령에 밖으로 나온 장교들은 전방 배치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 서로 상대의 시선을 의식해 전방 배치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듯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들은 가족에게 전방으로 배치된다는 소식을 전하러 전부실로 갔지만 한 명은 예외였다. 그는 로마에서 마리노 러나와 함께 12연대에 배속된 장교 80명 중 한 명인 사리였다. 러나가 가장 마음에 안 들던 사리와 한조가 되어 이곳까지 배치된 건
운명의 장난이라고나 할까? 사리는 최전방으로 발령이 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리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러나가 처음 그에게 느꼈던 반감은 많이 없어졌다. 사관학교에서 생활할 때 사리는 다른 동료와 함께 있을 때면 유난히 상대를 무시하는 듯 거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다들 그를 싫어했지만 이상하게도 러나와 단둘이 있을 때면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그에 대한 반감이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러나는 사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다른 사람들이 사리를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이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내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 사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고 다른 장교들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다. 거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자신을 멀리한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행동이 유별났지만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독단적인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리는 마세라타로 임관되어 올 때 석 달 동안 동거하던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 여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같은 소대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사리는 마세라타에서 한두 달 정도 근무할 거로 생각하고 그동안 넘치는 남성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손쉽게 구한 몸파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는 자신이 전방에서 전사할 것이라 확신했고 혹시 살아남는다 해도 전쟁이 끝나고 전쟁 영웅들이 세상에 나와 떠드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남느니 세상에 미련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자네는 전보실에 안 갈 건가? 러너는 사리가 전보실로 가려는 기색이 전혀 없자 물었다. 사리는 그의 질문에 그저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순간 러너는 자신이 말을 잘못 꺼냈음을 깨닫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말을 돌렸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자네한테 한 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 왜 내게 조언을 구하려고? 글쎄, 이유를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사흘 전 로마에서 출발할 때 부모님께 내가 한 가지 다짐을 했었어. 자네 외아들인가? 그건 왜 묻지? 외아들이라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겠지. 나는 한두 달은 여기서 복무하다가 전방으로 가게 되면 배치되기 전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떠나겠다고 말씀드렸거든. 그는 마지막으로 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을 뺐다. 사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눈치채고 빙그레 웃었다. 괜찮아. 그런 말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넌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지. 아니,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어쨌든 전방으로 떠나기 전에 꼭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쩌려고? 참. 내가 아버지께 휴가가 취소된 채 전방으로 가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날 배웅하러 오신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내일 오후 5시에 출발한다니까 난감하네. 자네 부모님이 오늘 밤 10시 기차를 타면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하니까 한나절 정도는 자네와 함께 보낼 시간이 있을걸.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나?
난 말리고 싶군. 연락을 안 하고 떠나면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가슴 아픈 일은 겪지 않아도 될 테니 말이야. 그 점은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는 이미 우실 만큼 다 우셨거든. 이미 작별 인사를 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연락을 해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가? 그보다는 오늘 밤 출발한다고 작별 인사를 전보로 치는 게 자네나 부모를 위해서나 서로 상처를 덜 주는 게 아닐까. 러나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사리는 한마디 덧붙였다. 난 니니에게 내일 전방으로 출발한다고 전하러 갈 거라네. 아마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할 거야. 만약에 내가 떠난다고 울기만 해봐라. 뺨을 갈겨줄 테니. 그 말을 하고 그는 자리를 떠났다. 사리의 말대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고민을 하던 마리노 러나는 일단 전부실로 향했다. 전부실에서 전우들이 이미 작별 인사를 전보로 보냈다는 걸 알고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렇게 전부만 띄우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밤 10시 기차를 타면 내일 떠나기 전에 만날 수 있다고 전부를 보냈다. 마리노 러나의 어머니는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교육을 받은 구식 여성으로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고랫배로 만든 코르셋을 입어 허리를 꼿꼿이 편 그녀는 마르지 않은 체격에 얼굴이 갸름했다.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지만 그녀는 불안하고 굳은 표정으로 쥐처럼 작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의심 반 염려 반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아들이 로마로 대학을 간다고 하자 마브러지 고향 마을에서 편안하게 지내도 될 것을 아들과 헤어져서는 못 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따라 나서기도 했다. 도시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아들 얼굴만 쳐다보고 지냈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고 여기며 지냈을 정도였다. 다음날 마세라타에 도착한 어머니의 푹 꺼진 얼굴을 본 러나는 전보 보낸 것을 후회했다. 어머니는 기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아들 얼굴을 보고 소리쳤다. 안 돼. 가면 안 돼. 네가 가면 어떻게 하니? 그녀는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통곡을 했다. 너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네가 떠나면. 그런 어머니의 곁에서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는 아버지의 표정도 어두웠다. 아버지 또한 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답게 울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혀를 깨물고 있었다. 로마에서 떠나기 직전 그는 전쟁이 터지던 날 큰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한 남자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 남자는 집에 둘째, 셋째 아들이 있으니 견딜 수 있다는 말을 했었다. 아버지끼리의 대화였고 절대 눈물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 하지만 충혈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아들에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면서 매달리는 어머니보다 더 안쓰러워 보였다. 아버지는 신분을 알 수 없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만 알리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다 보니 곁으로는 태연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노심초사하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도 주체할 수 없었고 통곡을 하며 매달리는 어머니를 그저 말없이 포옹하고 달래주는 아들의 솔직하고 강인한 태도와 달리 지난 혈육의 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짜증스러울 정도였다. 부모와의 만남은 사리가 예견한 것처럼 사서하는 고생이 되어버렸다.
부모님을 호텔로 모셔다 드리고 부대에 복귀한 러나는 정오까지 바쁘게 근무를 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객실에서 점심을 먹었다. 어머니가 너무 울어 눈이 잔뜩 충혈되어서 식당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였다. 짧게나마 말 한마디도 나눌 새도 없이 다시 부대로 돌아가 마지막 주의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의 부모는 러나가 타고 갈 기차의 출발 시간을 몇 분 남기고서야 겨우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아내와 단둘이 호텔방에 남은 아버지는 아내에게 장황하게 연설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아내에게 우리 아들에게는 절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 진정하라며 마음과는 달리 이성적으로 말했다. 아들이 속한 연대는 전쟁 발발 때부터 최전방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후방 배치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희망사항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피력했다. 전쟁에 나간다고 군인들이 다 전사하지는 않으며 그저 팔에 가벼운 부상 정도만 입고 후송되어 올지 모른다고도 했다. 아들이 떠나는 마당에 가슴 아프게 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감정 주체를 못하면 아들이 속상해하니까 절대 울지 말라며 아내를 나무랐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우는 게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붓기는 했지만 어쩌겠느냐. 자신이 우는 것은 아들이 그 전에 한 말과 행동이 생각나서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것이라고 대꾸했다. 지금 그 애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말이 생각나서 그런 거라고요. 그 말이 자꾸 떠올라 가슴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박혀버린 걸 난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불길한 징조인데.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재수없는 소리예요? 내 말은 그렇게 하면 보기 안 좋다는 거지. 난 그 애를 보내면서 웃을 거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난 웃으면서 그 애를 보낼 거라고. 더 얘기를 하다가는 말싸움으로 발전할 게 뻔했다. 두 사람은 아들이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더해갔다. 상사들은 부모도 없는지 최전방으로 가기 전에 부모와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줄 아량조차 없다고 원망도 했다. 두 사람의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갔을 때 러나의 동료들이 호텔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를 호텔 밖에 세워두고 짐을 챙긴 후 역으로 분주하게 이동했다. 의약품 가방을 든 간호병도 있었고 배낭을 메고 코트와 응급용 칼을 챙긴 연락병도 보였다. 물품을 다 실차 병사들은 차에 오른 후 신속하게 출발했다. 부대에서 제일 늦게 나온 러나는 구두방에 들려 전날 주문한 징박은 신발을 찾아오느라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동료들이 이미 역으로 떠난 후였다. 부모와의 이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가슴 찢어지는 생이별이었고 어머니의 흥분은 절정에 이르렀다. 러나는 기차가 출발하려고 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 부모와 함께 간신히 기차역에 도착했다. 동료들이 빨리 타라고 창밖으로 손짓하자 그는 다른 박질로 기차에 뛰어올랐고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부모는 눈물을 짓고 손수건과 모자를 흔들며 아들을 전송했다. 그의 아버지는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자를 흔들었다. 그는 아들을 보내면서 자신이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했다. 아내를 향해 몸을 돌려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실신한 아내를 사람들이 이미 대합실로 옮겨놓은 뒤였다. 기차역은 순식간에 조금 전에 분주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텅 비고 황량했다. 기나긴 여름날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역에는
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난간과 멀리서 간간히 매미의 단조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전속 나온 사람들이 타고 왔던 차들은 역 광장에서 시내로 다 들어가고 없었다. 러나의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고 호텔로 돌아가려 했을 때 역 앞에는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친절한 역무원이 역 근처에 있는 차고로 뛰어가 시내 왕복 버스가 들어왔는지 알아봐 주었다. 아내를 부축해 겨우 좌석에 앉히고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금발의 젊은 여성이 차에 올라탔다. 그 여성은 장미꽃을 두른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었고 눈과 입술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련에 상처라도 입은 사람처럼 훌쩍거렸다. 예쁘장한 외모였다. 왼손에는 수가 놓인 파란색 손수건을 들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낀 오른손으로는 손자국이 난 오른쪽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사흘 전 마세라타의 사리와 함께 동행해 온 니니였다. 마리노 러나의 아버지는 그녀의 행색을 훑어보고 몸파는 여성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그의 아내는 전혀 짐작을 못했다. 자신처럼 슬퍼하는 여성을 보자 동병상련이라고 입을 열었다. 남편을 전송했나요? 젊은 섹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니니는 고개를 내저었다. 오빠를 보냈나 그럼? 아내가 괜스레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아내를 팔꿈치로 찔렀다. 그의 의중을 눈치챘는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 알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니니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니니는 다음 순간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처럼 몸파는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면 자기와 똑같은 취급을 받기 싫은 저 아주머니는 눈물을 그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녀는 일부러 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자신의 눈물은 모성애에서 우러난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니니는 사리뿐만 아니라 다른 장교들과도 관계를 맺었었다. 어쩌면 마주 앉은 저 아주머니의 아들과도 관계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오늘 정오 무렵 그녀는 전방으로 떠나는 장교 10명과 함께 식당에 갔었다. 그들은 전쟁터로 떠난다는 불안을 감추기라도 하듯 객기를 부리며 그녀를 짓궂게 대했지만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전방으로 떠나는 그들이 애처로워 그녀는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장교들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가슴을 보여달라는 무리한 주문을 했었다. 그녀의 가슴은 유두가 위로 향하고 작아서 마치 수천여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리곤 그녀의 가슴에 샴페인을 붓고 세례를 해주겠다고 떠들어댔다. 원하는 대로 가슴을 내보인 채 그녀는 장교들이 가슴을 만지고 잡아당기고 눌러보고 키스하게 내버려 두었다.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20살 청년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된다면 그녀의 육체를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주자는 각오로 자신의 육체를 마음껏 탐닉하게 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든 후 그녀는 장교들 한 명 한 명에게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해주었다. 사리는 그녀가 눈물을 보인다며 뺨을 때렸지만 그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다. 항상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니니는 울고 싶어 우는데 마음대로 울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게 뭐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뿐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그치고 니니가 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니니는 저 아주머니도 실컷 울고 싶은데 자신과 같은 부류가 되기 싫어서 참는 거라 생각하니 더 처량하게 느껴졌다.
니니는 러나의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져 실컷 울도록 눈물을 멈추려고 혀도 깨물어 보았지만 허사였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눈물이 하염없이 더 쏟아져 나왔다. 자신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한 부부의 냉정한 태도에 기분이 더 착잡해졌다. 자기 같은 몸 파는 여성에게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보내는 질투 섞인 증오심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자 그녀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절 불쌍하게 봐주세요.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눈물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라고요. 저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아주머니가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저 또한 아주머니 아들은 아니지만 함께 이곳에 왔다가 내가 운다고 뺨을 때린 그 장교를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아들만을 위해 눈물 짓지만 전 오늘 전쟁터로 떠난 장교들 모두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고요. 어쩌면 아주머니 아들도 있을지 모르지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모두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에요. 러나의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허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마주 앉은 젊은 여자의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상했다. 덕분에 이성을 찾은 그녀는 아직 전장에 도착하려면 이틀은 더 걸릴 테니 그때까지 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독하게 마음 먹고 젊은 여자에게 한바탕 야단을 칠까 생각도 했지만 기차역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버스가 정거장에 멈추자 니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면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다. 다음날 로마로 돌아가려고 기차역에 간 러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페브리아노 역에서 기차가 멈추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기차에 탄 후 1등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는 어제 버스에서 본 젊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플랫폼을 뛰어다니며 빈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고 팔에는 꽃을 한아름 안고 있었다. 러나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젊은 여자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저기 전방으로 떠나는 모든 남자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던 여자가 있네요. 하고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젊은 여자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분노나 원망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딱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인생이 뭔지 알기나 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부인이 어제 내가 한 남자를 위해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오늘은 다른 남자를 위해 웃음을 보이는 것뿐이라고요. 인생이란 스스로 만들기 나름이니까요.